제 이름은 임재현입니다. 올해 69살이 됐습니다. 40년 넘게 핸들만 잡고 살았습니다. 1980년 31살 때 처음 회사 택시를 시작했어요. 당시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가장으로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택시는 시간 대비 수입이 괜찮았거든요. 밤새 일하면 다른 직장인보다 많이 벌 수 있었죠. 처음 택시를 시작했을 때는 임시직으로 생각했습니다. 몇 년만 하고 다른 일을 찾자 했는데 어느새 40년이 되었네요. 1997년 58살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면허 살 돈이 없어서 은행 대출까지 받았죠. 당시 5,5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 첫 큰 빚이었어요. 그래도 개인택시를 갖게 되니 회사에 수수료 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며 서울 구석구석을 다녔어요. 강남역에서 손님을 태우고 미아리까지, 노원에서 영등포까지. 온 서울이 제 일터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매일 같이 길거리에서 새로 올라가는 건물들을 보면서 저기에 투자하면 얼마나 벌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2005년 50대 중반이 되니 은퇴 후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 일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운전 틈틈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택시 운전하고 집에 와서는 새벽 1시까지 공부했어요. 아내가 제 옆에서 졸면서도 커피를 타주곤 했죠. 6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해서 2006년에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당시 계획은 65살에 택시를 그만두고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계획대로 되지 않더군요. 2019년 4월 64이었을 때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다리가 저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택시는 운전해야 했으니까 평소처럼 나갔죠. 그런데 하루 종일 운전하니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MRI 찍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엘사에서 에로까지 추간판 탈출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40년 운전한 대가가 이거였나 싶었죠. 결국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수술 후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장시간 운전은 피하셔야 합니다. 디스크가 재발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예정보다 1년 일찍 65살에 택시 운전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매각했는데 다행히 면허값이 많이 올라 1억 5천만 원에 팔 수 있었어요. 여기에 평생 모은 저축 1억 원을 더해 2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할지 고민했어요. 처음 계획대로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는 것도 생각했지만 허리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중개사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데 디스크 수술 후라 망설여졌죠. 그러던 중 제가 자격증 따는 것을 도와줬던 강 실장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안했어요. 임 선생, 요즘 대학가 원룸이 괜찮아요. 학생들은 항상 방을 구하니까 공실 걱정이 없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고도 수입이 생기는 사업이라니 디스크 환자에게는 완벽한 선택 같았어요. 게다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 건물 거래도 직접 할 수 있고 세입자 계약도 스스로 할 수 있겠더군요. 그렇게 2020년 1월 서울 북부의 한 대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 건물을 처음 매입했습니다. 8개 호실이 있는 20년 된 건물이었는데 가격은 2억 원이었어요. 건물주가 되니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40년 동안 남의 차를 타고 돈을 벌다가 이제는 내 건물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에게 나 이제 건물주야라고 말할 때의 뿌듯함이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8개 방이 다 찬다면 월 320만 원 수입이 생길 거라 계산했어요. 택시 수입보다 많은 데다 일도 안 하고 벌 수 있는 돈이었죠. 첫 계약자는 20대 초반 남학생이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와서 계약했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이름을 적었거든요. 택시비 받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6개 방이 찼고 월 24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초반에 성공에 고무되어 2020년 5월 같은 동네에 원룸 건물을 하나 더 매입했어요. 이번에는 1억 5천만 원의 6개 호실 규모였습니다. 문제는 자금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첫 건물에 2억 원을 썼으니 남은 돈은 5천만 원뿐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을 4.5% 금리로 대출받았고 월 이자는 35만 원이었어요. 이제 총 14개 호실을 가진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85만 원에 월세 수입 500만 원 정도면 노후가 풍족할 거라 생각했죠.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도 가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아들 가족도 방문하고 그렇게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꿈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사업을 시작하고 첫 달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14개 호실 중 10개가 계약됐고 월 수입도 400만 원 정도 됐어요. 대출 이자 35만 원을 빼도 365만 원이 남았죠. 택시 운전할 때 번 돈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2020년 6월 세입자 한 명이 갑자기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옆 건물에 신축 원룸이 생겼는데 거기는 에어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니 우리 건물 주변에 새 원룸들이 많이 생겨 있었어요. 게다가 그 원룸들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우리 건물보다 월세가 5만 원 더 비쌌지만 시설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세입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2020년 7월에는 14개 호실 중 5개가 비어버렸어요. 공실이 생기니 수입은 줄고 새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월 수입이 4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뚝 떨어졌죠. 여기서 대출 이자 35만 원을 내면 205만 원이 남는데 여기에 건물 관리비와 세금까지 내면 실제 남는 돈은 170만 원 정도였습니다.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에 광고를 냈는데 문의 전화가 거의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직접 세입자를 구하러 대학교 앞에 전단지를 붙이기도 했죠. 66살의 나이에 전봇대마다 전단지를 붙이는 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그래도 세입자는 오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아내와 상의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결정했습니다. 9개 호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화장실 세면대도 교체하고 도배와 장판도 새로 했어요. 비용은 총 2,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월세를 5만 원 올려 45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이제 신축 원룸과 경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세를 올리자 기존 세입자 2명이 너무 비싸다며 나가버렸어요. 결국 공실은 7개로 늘었고 수입은 더 줄었습니다. 그렇게 리모델링 비용만 날리고 더 힘든 상황이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생들이 굳이 학교 근처에 방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공실은 9개로 늘었어요. 14개 호실 중 5개만 임대된 상황이 된 겁니다. 월 수입은 200만 원으로 줄었고 대출 이자와 세금을 내면 실제 남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코로나19만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조금만 참자. 그러나 코로나19는 쉽게 끝나지 않았고 대학의 비대면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줄어들어서 저축해둔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1억 원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매달 100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저축액이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21년 초 아내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손가락이 뒤틀리기 시작했고 통증 때문에 집안일도 힘겨워했습니다. 약값만 매달 12만 원이 들었어요. 저도 디스크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계속 먹었고 고혈압 약도 추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병원비와 약값으로 월 25만 원 정도 들었죠. 2021년 중반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하면서 대면 수업이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실제로 8월과 9월에 몇몇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신축 원룸들과의 경쟁에서 계속 밀렸어요. 우리 건물은 옛날 건물이라 방음이 잘 안 되고 주차 공간도 부족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제 건강이었습니다. 건물 관리를 직접 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더 심해졌어요. 보일러가 고장 나면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야 했고 수도 누수가 생기면 직접 수리해야 했습니다. 관리비를 아끼려고 모든 걸 혼자 하려다 보니 건강이 더 나빠졌어요. 한 번은 옥상 물탱크를 확인하러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갈비뼈가 2대 부러져서 3개월 동안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그 3개월 동안 건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 세입자들의 불만이 많아졌고 한 명이 또 이사를 나갔습니다. 2021년 말 예금 잔액이 6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대로 가다가 몇 년 안에 모든 저축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심각하게 상의했죠. 건물 하나를 팔까? 하지만 매매가가 떨어져 있어서 건물을 팔면 대출금을 빼고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때 두 번째 건물에 전세 들어온 세입자가 전세금을 올려주시면 계속 살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전세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당장 현금이 필요했던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을 더 받아 생활비로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2022년을 버텼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대면 수업이 늘어났고 학생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공실이 14개 중 6개로 줄었고 월 수입도 320만 원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저축을 써버린 후였고 건강도 많이 나빠진 상태였죠. 임대사업을 시작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세입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물주는 편하게 앉아서 월세만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입자들은 끊임없이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이사를 나가겠다고 협박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22년 6월에 발생했습니다. 3년 동안 살던 학생 세입자가 졸업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돈이지만 그 당시 제 통장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리모델링 비용과 생활비로 써버린 거예요. 그 세입자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지만 그는 화를 냈습니다. 저 취직해서 서울 떠나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으면 어떻게 새 집을 구해요? 결국 3개월 후에 100만 원씩 나눠서 갚기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다툼이 있었고 그 세입자는 인터넷에 이 건물 주인은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방 구하는 전화가 뚝 끊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요즘 학생들은 건물이나 건물주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많이 찾는다고 하더군요. 그 글 하나로 제 평판이 망가진 겁니다. 게다가 건물 관리도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세입자들은 작은 문제도 바로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변기가 막혔다, 보일러가 안 된다, 천장에서 물이 샌다. 매일같이 전화가 왔어요. 관리비를 아끼려고 제가 직접 건물 관리를 했는데 이게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한 번은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보일러가 안 돼요. 지금 너무 추워요. 한겨울이라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고 결국 그 시간에 택시 타고 건물로 가서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2시였어요. 아내는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어떡해요? 관리비를 절약하려고 시작한 직접 관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수시로 건물을 오가야 했어요. 특히 옥상 물탱크 관리나 보일러실 점검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2022년 9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세입자 중 2명이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가 잘 안 돼서 돈이 없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밀렸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밀린 월세가 24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시킬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고 소송 기간 동안 계속 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강제 퇴거시키면 또 공실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세입자들과 타협해서 앞으로 월세는 제때 내고 밀린 것은 조금씩 갚아라고 합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총 300만 원의 월세를 떼이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입자가 전화할까봐, 보일러가 터질까봐, 누수가 생길까봐. 항상 불안했죠. 만성 스트레스로 혈압이 160에서 100까지 올라갔고 의사는 고혈압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불면증도 심해져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고요. 아내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심해져서 냄비도 들기 힘들어했습니다. 손가락이 갈고리처럼 휘어져서 단추 잠그기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2023년 1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금리가 4.5%에서 6.5%로 상향됩니다. 금리 상승으로 월 이자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아진 겁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 더욱 힘들어졌죠. 저축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3월에 통장 잔고를 확인했더니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1억 원과 전세금 5천만 원까지 거의 다 써버린 상황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1년 안에 파산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걱정됐던 것은 두 번째 건물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였어요. 언제든 전세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제 통장에는 3천만 원밖에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전세금 돌려달라는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점점 나빠졌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먹어도 통증이 심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비로 200만 원이 들었어요. 그 돈도 저축해서 썼죠. 2023년 5월 임대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제 상황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건강은 망가졌고 저축은 바닥났으며 빚은 늘어났어요. 택시 운전을 계속했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건물의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업체에 문의하니 전체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며 8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 큰 돈이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제가 직접 방수 테이프로 막았지만 비가 오면 계속 물이 샜습니다. 결국 맨 위층 세입자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이사를 나갔어요. 그렇게 2023년 여름을 보내면서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라고 매일 물었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임대사업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택시는 하루 일하면 하루 벌이가 생겼는데 임대사업은 투자한 돈이 계속 빠져나가기만 했어요. 2023년 8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건물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산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2억 원에 샀으니 최소한 2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부동산에서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서 매수자가 없어요. 게다가 건물이 오래되어서 1억 8천만 원 정도가 적정가인 것 같습니다. 2억 원에 사서 3년 동안 관리하고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오히려 2천만 원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한다니. 게다가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3개월 동안 한 명의 매수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모든 걸 정리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와 함께 살면 됩니다. 아들은 시드니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집도 사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았는데 아들 집에서 손자나 봐주는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싫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세금 반환도 못하고 파산할 수 있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얻게 됐어요. 야간 근무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고 월 14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69살에 다시 노동자로 돌아가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2023년 10월부터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건물 관리하고 밤에는 경비일 하는 생활.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특히 디스크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야간 근무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85만 원, 경비 수입 140만 원, 남은 원룸 수입 약 100만 원으로 겨우 생활을 꾸려갈 수 있었어요. 경비원 일을 시작하고 2달 후 첫 번째 건물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1억 8천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2억 원에 사서 2천만 원 손해를 보는 셈이지만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당장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건물을 판 돈으로 밀린 세금도 내고 전세금도 반환하고 남은 돈 6천만 원은 다시 저축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건물만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 중이에요. 팔고 싶지만 매수자가 없고 유지하자니 관리가 힘듭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경비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3시간 정도 자다가 9시부터 건물 관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무리하게 두 건물을 산 것. 하나만 샀어도 관리가 가능했을 텐데 욕심을 부렸어요. 둘째, 세입자 보증금을 유지하지 않고 써버린 것.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됐죠. 셋째, 직접 건물 관리를 한 것.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관리비를 아끼려 한 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사업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어요. 건물주는 편하게 돈 번다는 생각은 완전한 오산이었습니다. 세입자 관리, 건물 수리, 세금. 모든 것이 스트레스였어요. 특히 나이 들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후의 임대사업으로 편하게 살겠다는 꿈은 신중히 생각하세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택시를 조금 더 오래 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인생의 마지막 전투에서 제가 패배한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일정하게 들어왔지만 사업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19처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금리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를 감당할 체력이나 자금이 없다면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국민연금 85만 원, 경비 1에서 140만 원, 남은 원룸에서 100만 원 정도 벌어서 월 325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택시 운전할 때 버는 280만 원보다 조금 많은 수입이지만 너무 피곤하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특히 밤 근무를 하니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두 번째 건물도 팔고 작은 전세로 이사하는 거예요. 지금 집은 방 3개짜리인데 부부만 살기에는 너무 큽니다. 방 1개짜리로 이사 가면 관리비도 절약되고 전세금 차액으로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최근에 손 수술을 받았는데 좀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 디스크도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니 조금 호전됐어요. 건강이 좋아지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아들 가족을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3년째 손자 얼굴을 못 봤거든요. 임대사업을 시작한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후회가 많이 됩니다. 택시 운전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오히려 편했네요.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수입이 있는 생활. 그런 안정된 삶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노후 계획을 세울 때는 수입뿐만 아니라 건강, 체력, 스트레스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내지 마세요.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큰 교훈을 얻은 만큼 여러분은 저의 실패에서 배움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